고향포럼 운영위원장 최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때는 한 20분 정도에 시작했는데 오늘은 좀 앞전에 끝나달래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일찍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서로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관 단체 회장님들 오셨는데 딴 데는 앞에 모시고 그랬는데 이제 생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고향 파주 홍사단 대표님, 조항원 대표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 그 걷기연맹 직전 회장님이신데 유재동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오늘 주관하는 단체 이따가 인사 말씀하시겠지만 윤주환 대표님, 이사장님,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고향 평화누리 나상우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도 오셨습니다. 부이사장님도 인사하시죠. 같이 앉으셨으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행복한 미래교육포럼 최창희 대표님 오셨고요. 그리고 고향 작가회의 우리 김두녀 회장님 오셨습니다. 금정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굴에 유난히 관심 많으신 한겨레신문 박경만 기자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박경만 기자님 잠깐 들어가시죠. 예, 그래서 다른 인사 생략하고 오늘은 금정굴을 주제로 하는 여러분이 다 문자를 통해서 초청장을 통해서 다 받으셨지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정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번 국가 폭력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깊은 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다루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시고 오늘 주관은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주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처장 이바다 선생님께서 여러분 기빈 인사도 좀 나누시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바다 선생님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사무처장 이바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금정굴 사건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여러 해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는데 아직 회복과 치유와 또 여기 오늘 주제처럼 통일의 길로 나가기에는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발제 패널 토론을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고향 포럼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이사장님이시자 또 고향 포럼 올해 대표님이신 윤주환 대표님 간단한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맞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변함없이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고향 포럼 회원사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관이라서 그런지 저희 회원들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번에 기회에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금정굴 문제는 국가가 아무런 절차 없이 자행한 국가 범죄임을 인정하고 배상까지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유해가 아직도 이렇게 떠돌고 있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 앉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냉전체제, 참 지긋지긋한 냉전체제인데 우리 6.12 북미 회담을 통해서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 안에 그 냉전의식을 허물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침 6.13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그 냉전의식이랄까요? 어떤 그 빨갱이 논쟁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우리 안에 그 이념 논쟁 이것이 금이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우리 새롭게 제7기
민성 시장님이 당선도 되셨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묵은 우리 금정굴 문제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월드컵 경기도 있고 하니까 좀 밀도 있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제 우리가 4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힘있게 일하실 분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고양시장 당선인 또 시도의원 당선인들 오셨는데요. 우리 고양시장 당선인 이재준 당선인 모시고 인사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당선자 이재준입니다. 금정굴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고양 지역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라는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에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념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신기철 교수님께서 쓰시는데, 결국은 이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념이라는 것이 국가 안에 민족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던 것이 생각이 다름인데, 그것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것이 국가폭력 내지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하고 그것을 갖다 해결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고, 월남 참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주 4.3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가가 이미 반성을 했고, 더군다나 과거 사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금정굴 문제를 추모비를 세우고 뭘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될 책무가 기초단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요. 더 이상 이런 갈등이 대한민국 내지는 고양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서 안 된다. 이제 더 높은 저기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금융골 유족계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7기에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요. 항상 이 통일을 이룬 사람들의 좋은 이러한 토론장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당선인으로부터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이러한 당선인의 말씀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몇 분만 좀 소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지금 현재 부시장이신 이봉훈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금정굴 문제가 시의회, 도의회에서도 같이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 도의원님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또 그런 관심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만 좀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시의원 당선인님 모셨습니다. 이윤승 시의원님 당선자 오셨습니다. 오늘 패널링으로 하시죠. 김덕신 시의원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신정현 도의원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김훈남 시의원 당선자님 도착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해드렸고요. 혹시 빠진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를 오늘 사회를 담당하실 통일시민학교 백교장 교장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패널을 맡아주신
신기철 소장님, 권명회 회장님, 그리고 강주섭 신부님, 이은승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백장현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통일시민학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이 7월 초면 바로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인데 하루가 여삼출 텐데 그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재준 당선자님께 감사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오랜 현안인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특히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68년이 지났는데 수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입니다.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도 그렇지만 이 살아남은 유족들에게는 참으로 오리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야만의 군사독재식이 감내해왔던 고난과 서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1995년 유해 현장 발굴 이후 10년이 지나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통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금정굴 사건이 경찰 책임하에 불법 학살로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지 않았음으로 인해 받았을 유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희생자들의 유해가 제대로 안치되지 않고 떠들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 우리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해 안식처 마련에 책임이 있는 고양시 당국이 이를 방치한 건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망한 말씀이지만 민주정부라고 자칭했던 최성시 정부가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8년간 방치를 하면서 고양시를 평화특별시로 선언하고 통일한국 시리콘밸리를 언급했던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짓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금정굴 사건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준 시장 당선자가 고양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많은 시의원님들이 이 금정굴 해결 사건을 공약으로 삼아 당선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금정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청각 입장에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정굴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금정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분입니다.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신기철 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진실 규명 후 진행사항을 발제해주실 권명애 고양지역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강주석 신부님 소개합니다. 신부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고 카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소장직을 맡으셔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奔赴하고 계십니다. 그 오른쪽으로 마지막으로 윤승 고양시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이 의원님 이번에 3선에 당선되셨는데 고양시의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여기서 길을 팍팍 받아서 의장에 당선되셔서
금정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분들은 자료집도 나갔으니까 좀 요령 있게 20분 내로 발제를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두 분은 10분 내로 토론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발제자분들한테 5분 동안 시간을 다시 할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토론자분들도 하실 말씀 있을 경우에 3분간 시간을 할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박창석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발제 시작하는데 지금 이 PPT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좀 하러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앉아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자리가 좀 높네요. 괜찮습니다. 혹시 그럼 20분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달이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직접 겪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많은 경우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전쟁의 전개 과정, 이를테면은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동시에 각지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한국 전쟁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것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이 민간학살 문제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무장한 사람들끼리만의 전쟁 싸움이었든가 아니면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난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발굴됐던 아산 대방면 설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208명이 발굴이 됐고요. 그 중에 90%가 여성, 아이들, 노인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발굴했던 박선주 교수님이 PD수첩이나 인터넷에 많이 나왔고요. 지금 뭐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국군 전사들에게 발굴을 담당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수천 그룹 발굴했지만 이런 처참한 건 처음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 보이는 비녀가 빠진 것도 전부 60개 정도가 됩니다. 고향금정으로서 나온 비녀는 6개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아주 궁금해 왔어요. 좀 말씀을 마저 드리자면은 지금 MBC PD수첩하고 EBS 다큐 시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3월달에. 설명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냐.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런 사건은 남양주에서도 있었어요. 223명이 학살당하고 거기도 대부분 부녀자와 아이들인데요. 이때 돌아가신 사건이 이게 일사후퇴 때 일이거든요. 저거 1월 6일이고 남양주 진검면 사건은 12월 19일. 포천에서도 같은 시기에 11명이 학살당한 사건을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곧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민간인들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을 알려주는 게 전쟁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민간의 학살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좀 넘어가시겠습니다. 뭐 간단한 것들만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말씀드린 거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국전쟁 기간에 군인들이 얼마나 돌아가셨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연도별로 통계가 다릅니다. 1950년 당시 8만 7천 명, 51년 6만 8천 명, 5만 4천, 53년. 소위 이제 51, 52, 53년은 고지전이라고 부를 때죠. 전선이 고착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수예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전쟁하고 많이 다르실 겁니다. 전쟁 첫 해에 가장 많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전쟁 나는 당일도 있고 낙동강 전선도 있고 그리고 북으로 갔다가 중공군에 참전해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봤을 것 같죠.
그런데 저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가장 더 피해를 많이 봤던 거는 고지전에서 군인들의 죽음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1950년 한 해 동안 군인들은 87,000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은 얼마나 죽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비상경비사령부 정보처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전쟁 나고 3개월 사이에 106만 명이 죽습니다. 표에 보면 두 번째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학살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그 숫자고요. 국방부에서 저 자료를 발표할 때는 북한군이 학살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통계에 가정한 숫자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 3개월 동안에 북한군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 민간인,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서 죽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두 표는 사회부 혁명 직후에 유족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누가 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이 자료는 그 노현섭이라고 하는 분, 그 전국유족회 회장이었던 분이 집계한 자료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족 회원. 이 숫자가 114만입니다. 이 죽음은 1950년 전쟁 나고 직후에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들은 군인들은 87,000이었지만은 불과 그 같은 해에 돌아가신 민간인들 100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실화인에서 조사한 명단위까지 확인된 분들은 이제 1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로 넘어갑니까? 고양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분이 지났네요. 이 사진은 그 일제시대 때 이야기가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이제 소화 3년이면은 1928년이고요. 이 사진을 제공해 주신 분은 우리 유족회 계십니다. 이병수 고모님께서 갖고 계셨던 아버님에 대한 사진인데요. 여기 이분께서 이제 아버님 이봉민 선생님이시고 금정굴 신앙자십니다. 이분은 이규봉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박중원 선생님이시고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제 때 이거는 일산금융조합 사진이에요. 이 금융조합은 지금도 이제 일산역 앞에 가면은 농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향 지역의 이제 향토사나 지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빼고 있는 사실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일제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정굴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향 유족회 이제 이병수 회장님 그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겠네요. 이병희 선생님이 활동했던 사진입니다. 여기는 행주산성이고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 대한청년단원들이에요. 1950년 6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전쟁 나기 불과 얼마 전에 이 대한청년단원들끼리 행주산성 놀러가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 토백으로 계신 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고향 사회가 바로 이제 대한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의해서 전일적으로 지배되고 있었다. 저희 이제 이 시기는 뭐 좌익이라든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한 장의 사진이 더 있는데요. 이분께서 그 이병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도경 대한청년단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 사진의 시기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장으로 봐서는 이제 겨울인 것 같고요. 그러면 48년 겨울 아니면 49년 겨울일 텐데 군사훈련을 받으셨던 분인 것 같죠? 이런 분들이 금정굴에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고향 토백이 계신 분들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어떤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1947년도 2월 달에는 원담명 사건이라고 청사리 분들이, 청사도 분들이 한 100여 명이 연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고양시도 여전히 국민보도명 사건이라는 게 학살 사건은 없었지만 국민보도명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실들을 자료로 발굴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전쟁 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거 다 말씀드리면 참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전방부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고 전쟁이 나던 날 실제 전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벌어진 전투는 오산입니다. 7월 5일. 그 다음에 금강선에서 하루 있다가 대전으로 내려오죠. 그게 7월 20일입니다. 나머지는 낙동원 건설로 갑니다. 냉정하게 해서 한국전쟁 벌어졌다. 그래봤자 3개월 사이에 얘기를 하지만 한 달 사이에는 3번 정도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조차도 하루 만에 끝납니다. 이게 한국전쟁의 어떤 한 모습입니다. 뭐 너무 감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낙동원 전선에서 한 달 반 있다가 다시 북으로 올라가게 되죠. 보통 9월 15일 인천 사국작전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9월 24일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면서 전투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남쪽이 겪었던 전쟁의 모습이에요. 뭐 실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8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이게 이제 전쟁의 전개 과정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전투는 없었는데 민간인들 뒤에서 죽게 됩니다. 그 사건들이 형무소 사건하고 국민보도물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후퇴할 때 벌어진 사건이고 다시 수복하고 올라갈 때 수복할 때 이제 금정굴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산 대방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려올 때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 자체가 전쟁의 진실인 겁니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이 어떤 처졌느냐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고향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인데, 이게 그 김포 쪽에 이제 6월 25일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리고 민간인들 이제 고양시 주민들은 전쟁이 나니까 피난을 가다가 한강다리 폭파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죠. 근데 여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간이 참 없긴 없네요. 뭐 고향뿐만 그런 건 아니지만 패전의 원인이 국민들에게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이 지역은 1차 단장 백선엽이라고 하는 분의 관할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분들이 첫날 전쟁 나자마자 하루 만에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건지 작전상 후퇴인지. 이렇게 놓고 다리를 끌어놓고 피난민들은 아무데도 갈 수 없고 민간인들 갈 수 없죠. 이렇게 갇혀있는 분들이 수복된 후에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수복될 때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져요. 수복되는 날 되면서. 금정굴 같으면은 10월 9일부터 학살이 시작되지만 그 전에 이제 소위 이제 적대 사건, 인민군 쪽의 한 사건이라고 벌어집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금정굴 사건의 미령사를 가장 반대하는 분들이시죠. 태극당 사건입니다. 태극당 사건이 그 시기에 벌어지고 여기는 이제 고향 내무소 자리인데요. 내무소 뒤에 한 20여 분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이거는 오금리에서 18분을 살해한 타국멸사대 사진입니다. 이 시기에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여기다 적어놨습니다만은 발생일 자체를 보시면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은장월 태극당 13명 학살 사건, 이제 탄현역 바로 앞에 이제 앵골고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창고가 있었어요. 태극당 분들이 16명이 잡혀 있다가 이제 그 고개 넘어가지고 은장 마을에 가서 이제 학살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13분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3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돌아가신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은 이준영이라고 하는 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부산에. 이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거고, 그 말씀을 해주시게 된 건 그 형 두 분이 이태영, 이준영, 이태영, 이경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준영 선생님이 살아계시고, 두 분이 같이 끌려가다가 이제 본인을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날짜도 정확히 아십니다. 태극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기 가보시면 요 옆에 이제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9월 20일 학살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9월 28일에 돌아가셨는데 9월 28일은 수복되는 날이에요. 전화를 해왔었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설득하지 못해요. 9월 20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고향만 모습이 아니에요. 전국이 다 그래요. 날짜를 앞당겨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부서 사건은 이제 성석동 김씨 집안 이야기인데요.
이분들 돌아가신 날도 9월 30일인데 실제로 본인들은 9월 27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분들의 가해자들이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누구냐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금정군의 학살자 같아요. 오홍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토박이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금정구 사건에서 사용당했던 조병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위대장을 했던 분이에요. 이 인민위원회 자위대장을 했던 분. 그분들이 이 학살 사건에 관여가 돼 있어요. 여기서 관여했던 분들이 금정구에서 또 학살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는 이분들의 경우는 10월 1일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9월 20일 정도면은 능곡에 미 해병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삼성 쪽으로도 9월 21일이면 수복이 됩니다. 여기 이분들은 10월 1일에 학살당하게 됩니다. 다 수복된 다음에. 여기도 생존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 날짜가 정확하고요. 자료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명확합니다만은 수복되면서 이렇게 작은 마을, 5금리 단위의 치안대군들이 형성이 돼요. 9월 20일쯤부터 인민군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치안대를 면치안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면치안대입니다. 타공열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김창룡이라고 하는 CIC 대장한테 잡혀가서 좌익 조직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건들 비극을 담고 있는데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금정구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금정구 사건은 이제 그 전 과정이 있습니다. 수복되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인데, 부산에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이란 무조건 처단하라라고 하는 성명을 9월 20일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미군 CIC하고 국경대 합동사본부는 타켓 리스트라고 해서 300명 정도 잡아들이 처단하라라고 하는 명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해병대가 20일에 능곡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치안활동들이 시작이 됩니다. 대한청년단원들하고 태극당 타국열사대 이 사람들이 9월 20일이면 이제 수복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부역했는지, 그러니까 수복한 군인이나 경찰은 누가 부역했는지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부역한 사람이나 이제 태극단 같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죠. 결국 재활동한 태극단도 이분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민간인,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태극단지에 나와 있는 이제 치안활동을 하는 태극단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능곡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9월 28일 날 사진을 찍고요. 요거는 그 태극단 투쟁사에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10월 3일에 발행된 신분증인데요. 요 도장이 인공치아 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수경이라고 하는 분 신분장이고요. 신분증이고 발행일은 10월 3일입니다. 수복된 다음에 벌어진 일이죠. 결국 이 활동 전체가 수복 후에 벌어진 치안활동 중에 벌어진 거랍니다. 라는 걸 말합니다. 태극단원 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안 하죠. 이건 인공 때 한 활동으로 여기게 돼요.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국가인공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금정구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히 아쉽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까처럼 이렇게 치안활동을 통해 잡혀온 분들이 이분들은 금정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10월 6일부터 8일 사이 6, 7, 8, 3일 동안 50명 정도가 위치나에서 끌려나가서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금정구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10월 9일 돌아가신 박주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도장이 밑에서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이 앞에는 다른 곳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격한 사람들도 있긴 있고요. 그리고 10월 9일에 이제 47명이 학살당하는 날, 최초로 학살당하는 날인데 이날은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병선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이병순 고문님께서 이날 금정구 현장까지 가서 47분들하고 같이 가서 굴 안에서 안에까지 이제 두 분이 내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당시 상태에 대해서 다 보게 되죠. 이런 날이었고요. 그리고 뭐 막 건너뛰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뒷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10월 23일쯤이면은 그 김창룡 부대 합동사본부가 이 사건에 개입을 하면서 이제 학살이 멈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10월 25일까지도 학살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날이 학살의 마지막 날인데요. 경찰 소장까지 관여하고 그리고 뭐 사찰주임하고 같이 해가지고 직접 학살합니다. 대신 한밤중에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금정구 사건은 학살은 진행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진 않죠. 이거는 제가 좀 시간이 좀 없네요. 김영배라고 하는 분 태극단원이십니다. 태극단원이라고 적으셨죠. 이분이 10월 18일 학살 현장에서 자기가 목격한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없네요. 10월 18일 11시에 금정구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경비 쓰면서 학살되는 장면들을 쭉 목격한 것들을 진술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은폐 과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합동서본부 개입 과정인데요. 10월 9일부터 학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8일에 금정구 사건을 탐지를 합니다. 대검, 검찰에서 이미 알아요. 그러면서 10월 22일에 김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금정구에 돌아가신 분 김석권이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시고 김석권의 큰형은 김건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세요. 검색해보시면 고양시에 지금 고양 지역의 독립운동가가 14분이시거든요. 14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의 이제 아버님이세요. 이분이 아까 이제 10월 9일 학살 현장에서 이제 시체를 꺼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구해줬다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다음날 잡혀가시면 돼요. 그래서 13일 동안 잡혀있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풀려 나오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10월 29일에 10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합동서본부가 금정구 사건의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김창룡이 담화를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부역자가 치안대원이었다. 치안대원 중에 대부분이 부역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걸 밝혀내면서 학살당한 사람도 죽였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봐서는 금정구 사건을 조사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쭉 넘어가서 결국 금정구 사건에서 학살을 했다고 처음 시작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냐면은 2명을 사형시키고 6명을 징역을 선고를 하게 되는데 부역의 혐의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끌려간 사람들은 의용경찰대원들이에요. 경찰관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요. 의용경찰대원들이 처벌받고 그리고 태극단원들은 10월 25일에 국방부 정원국으로 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4일에 이승만 감염병이 발표하게 되죠. 이거는 또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검사 장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월 8일에 금정구 현장에 와서 학살이 있었다는 걸 직접 다 목격을 하고 조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남긴 조서예요. 금정구를 왔더니 우물같이 파져 있고 밑에 뭐 피트 서리가 쌓여 있고 총탄이 있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서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 검사가 작성을 해놓고 이 사건은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은폐가 되고 이 자료가 발굴되는 2009년이에요. 제가 진실화해를 쓰면서 진실화해에서 금정구 사건 진실규명 보고서를 2007년에 썼는데 자료는 2009년에 나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A등급 비밀을 B등급으로 내친 거죠. 검색이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보를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를 조합해드리자면은 금정구 사건의 가해자는 고양경찰서 12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에 나오는 명단이고요. 그리고 의용경찰대원 27명 이 사람들이 쭉 나와요. 학살의 가해자들이 참. 이 얘기를 꼭 요즘 뭐 미투운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고영준 형이라고 하는 사람 부역자라고 잡아다 놓고 아가씨 하나를 이제 강간을 해요. 이걸 다 조사해요. 이것도 몇 쪽이 넘게 조사해놓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5.18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거의 같은 일이 여기서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이제 태극단원 중에는 20명 정도 태극단장 이장국이라고 하는 분이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강금노라고 하는 분이 명단이 나오고 아까 보셨던 이제 김영배라고 하는 분 이런 사람들이 태극단 직접 총살을 안 했을지 몰라도 가해자를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단장이나 이런 분들은 총살을 직접 관여합니다. 직접 합니다. 이제 피해자분들만 좀 말씀드리고 짧게 하고 넘어가죠. 현재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만 모아봤습니다. 김광재 선생님, 박중원, 서상용, 서정희, 안영로, 그리고 어수갑 선생님하고 이기공, 이병희, 이공민, 최재호, 최기룡,
한창석 이런 분이십니다. 일산초등학교 후원회장이셨던 분이시고요. 마을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능곡고등학교 선생님이 큰아버지예요. 인공대 학교 선생님 했다고 해서 끌려와서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봉리 선생님도 부장했던 분이시고요. 반장하셨던 분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금융조합 간부이십니다. 이 서상용 선생님은 일산초등학교 교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공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까지는 소사라고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알고 있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빨갱이라고 얘기를 들어야 될 분들은 아니에요. 인연과 이런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죠. 연세도 좌익 활동을 거리가 먼 분이죠. 오직 한 분 계셨다? 그럼 우리 어수갑 선생님 2차 공산당에서 1926년도에 했던 분이시고요. 근데 이분은 전쟁 때 특별한 역할을 하시지 못하세요. 이런 분들이 금정구 사건의 희생자들이세요. 마지막 말씀 좀 드리고 갈까 합니다. 여기는 일산초등학교 운동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건물 옆에 은행나무가 이제 7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심은 분이 이 아까 앞에서 봤던 서상룡 선생님 그분이시고요. 이분은 서병기 유족 회장님이시죠. 이분 아버님께서 서병철이라고 하는 큰아들이십니다. 그 행주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그걸 기념으로 식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70년대 그대로 남아있죠. 이 같은 학교 앞에 여기는 후문이죠. 원래 이쪽은 이제 정문에 고봉 강금도 선생 공덕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정구 사건에 본인이 원하지는 않으셨죠. 학살자 총살자로 2회에 가담했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일산인민위원회 서기장이었던 분이세요. 이분이 서기장이셨던 임시위원회 서기장이셨고 이 서병규 회장님 삼촌 되시겠네요. 삼촌 되는 분이 이분의 후임이었어요. 일산인민위원회 서기장 후임으로 계셨던 분이죠.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정구 사건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분이 그러니까 지역 원로시겠죠? 서기장이셨다가 태극단원이셨다가 치안대 활동했다가 의용경찰대 활동하셨다가 이랬던 분이시죠. 이분이 이후에는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일산초등학교 후원을 많이 하셨다고. 근데 이제 공덕대 여기 적혀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택석, 이근진, 김덕배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도경 한두 분 말고는 한 분 말고 다 민주당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우리 이제 서병규 회장님 안 오셨습니다만 금정을 이영섭 해달라고 그럴 때 절대 안 해줬던 분들이세요. 아는 척 안 하시고. 이게 고양시 민주 세력의 본 모습이 아닌가. 반성을 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정말 심각하게는 정말 최성 시장님이 왜 저렇게 피해 다녔던가 하는 것들 선배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어디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 막 챙겨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또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게 언제 있으면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화님도 이 PPT 쓰실 건가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신기철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금정구 사건의 진상뿐만이 아니고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금정구 사건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말씀들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금정굴 사건이 이제 금정굴이 발굴되고 난 다음에 해결 과정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권명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되죠? 안녕하십니까. 고양시민의 활동가 권명애입니다. 오늘 우리 유족회 회장님, 전 회장님, 고모님들 다 오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뵀어요. 아무튼
아까 소개를 따로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족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뵈니까 그동안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정구 사건이 50년 되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저희가 이 금정구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한 거는 93년도부터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지역사회의 활동가들이 함께 이 진상규명 운동에 있었습니다. 신희철 선배님도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왔던 분들이 또 와 계셔서 고맙고, 또 제가 여러 선배님이나 동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만 주어진 역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발제를 들으셨다시피 금정구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금정구 사건이 드러나고 그것이 진실규명 결정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고향시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8주년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런 60 항쟁을 넘어 그런 과정에 있었던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어쨌든 농민회나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런 활동 중에 1992년도에 고향시민회 회장이셨던 김영원 회장님이 금정구 사건에 대한 이제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니 우리가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시민회, 농민회 등 지역의 5개 단체가 금정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하고 93년 9월에 이제 금정구 희생자 유족들이 모이셔서 유족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가치내에 첫 위령제를 거행을 하는데 돌아가신 지, 희생된 지 43주기 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 금정구 진상규명 운동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93년 9월 10일에 고향시민 뉴스라는 데 이제 첫 보도를 시작으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라든가 SBS 방송 등 이런 데 이제 보도가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으로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유해를 발굴하는데 그 유해 발굴 과정이 MBC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또 PD수 쪽으로 제작 방영되면서 상당한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태 금정구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정구 유족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고양시의회 등의 진상규명 운동 규명과 유해 발굴 등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했습니다만은 지역의 보수 인사들이 사실은 이제 거짓이랑 역선전을 합니다. 뼈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와라. 거기 묻힌 사람들 다 시뻘건 빨갱이들이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유족회가 발굴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죠. 그래서 1995년 9월 28일 세 번째 외령제를 마치고 유해를 발굴합니다. 유해 발굴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고요. 발굴된 유해를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이윤성 교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시는데 희생자가 160명 이상이며 어린이 뼈도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두개골에 대한 법의학적 판단은 희생자 중 10%가 여성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오른쪽 대퇴골 153, 왼쪽 대퇴골 137, 머리뼈 74개 등의 유골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품은 도장 5개, 가죽 허리띠 30개 정도, 그다음에 버클, 신발, 비녀, 회중시계, 금리등 800여 점이 출토됩니다. 이거 외에 칼빈소총 탄피라든가 이런 것들, 군용 통신선, 손목을 묶었던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회중시계, 금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일정 정도 그 삶의 어떤 유형을 보여주기도 하죠. 아까 앞서 발제했을 때 나름 지역사회에서 유지 또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희생자였다라고 하는 게 발굴된 어떤 출토된
유품에서도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발굴되고 나서 이제는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근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진실의가 출범하기까지 10년간 지난한 싸움이 또한 시작이 되고 계속됩니다. 당연히 청원을 했죠. 진상규명하고 유해도 나왔는데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국회라든가 청와대 심지어 우리 지역 우리 고양시조차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10년간의 그 기한에는 엄청 많은 활동들을 하십니다. 유족회, 한나라당 당사, 용성, 집회, 청원. 하지만 제가 그 중에 좀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진상보고서와 경기도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 고양시 일산 금정물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경기도 의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6월에 추가 발굴과 6월에 그 수습에 대한 건의를 고양시에 합니다. 이제 실행 방안을 해라. 그런데 고양시에서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고양시는 2004년에 2000년 4월에 경기도에 사업 불가를 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기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정물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어쨌든 좀 더 조직 정비를 하면서 공대위를 시민사회와 함께 공대위를 출범하고 전국적으로는 한국정신전후 민간의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전국유족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필요성, 그래서 금정물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그 다음에 전국유족회와 함께 통합특별법 제정 운동으로 이제 진화를 해 나가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2002년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8명의 시의원이 그래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시의원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32명의 시의원 중 22명이 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하는데 부결됐습니다. 보시다시피 28명이 찬성을 했는데 당초 22명이 발의한 결의안에 10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고양시에 한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누가 날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적 운동을 더 치열하게 합니다. 그 결과 2005년도 5월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에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물론 법 자체에 좀 결함이 있습니다. 비협조 국가기관의 처벌이라든가 사과와 보상 및 배상 조항이 누락됐다거나 후속 조치를 담당한 기관에 대한 의무화 이런 것들이 좀 빠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금정물 사건과 관련해서 2006년 4월에 조사를 시작해서 이제 2007년 6월에 결정을 내립니다. 고양경찰사장의 지휘 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죄송합니다. 3일생활 14일까지 고양지역과 파주지역 일부 지역에서 거주하던 고산돌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 혐의자 및 부역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물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이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권고사항은 제가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사과해라. 그래서 해라. 그 다음에 명예회복. 행방불명이나 사망신고 못한 경우에 호적을 정정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권고하고요. 재발방지해라.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나 계엄령, 위수령 등 같은 그런 재반법에 대한 개정, 그 다음에 경찰대생과 인권교육 실시, 그 다음에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고 역사와 관련 교재에도 이제 이런 내용을 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고향 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요. 그 다음에 화해와 위령사업, 유골과 유해를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긴급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
그 다음에 희생자들의 영혼을 미무하고 이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셨다시피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만 충실히 이행했다면 예, 벌써 금정굴 문제는 95% 이상은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추진이 안 된 거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는 했습니다. 예, 58년 만에 금정굴 위령제, 58주기 위령제에서 경찰청장을 대신한 이제 일산 경찰서장의 유감과 애도의 사과문을 낭독했죠. 근데 이거 외에는 전혀 추진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행안부 등 경기도 등 이제 권고사항 이행 촉구를 했지만 결국 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 유족회에서 이제 한 게 후속 조치 중 하나인데 배상과 관련해서 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한은 다가오고 하면서 38분의 유족들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0년에. 그래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 상고의 기한을 넘기다 보니까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5월에 유족회에서 금정굴 재단을 설립하게 되죠. 이제 현장 분석을 위해 뭐 평화공원 이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2010년 아시죠? 무지개연대 활동을 통해서 야5당의 연합 후보들이 대거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난 8년간 시장직을 수행하셨던 이제 최성 시장님이시죠. 그때 무지개 정책으로 금정굴 위한 지의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을 포함한 무지개 정책 협약을 하십니다. 그 후보자들이. 그리고 많이 당선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추진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TF를 구성을 해서 2년에 걸쳐 33차례 회의를 진행합니다. 현장도 보고 평화공원의 어떤 적합한 뭐 위치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좀 따져보고 좀 했었습니다. 저도 그 TF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회, 경기도 김영환 의원님, 고양시의 고은정 왕성원 의원님, 그다음에 고양시민회, 그다음에 고양시의 녹지과, 복지정책과 이 담당 과들이 참가해서 TF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된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금정굴 희생자 유해가 서울대 법약교실에서 17년간 있었거든요. 모셨었는데 고양시 청가공원으로 임시 안치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자 유품을 처리합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데 고양시에 없습니다. 충북대 이제 박물관에 보관 중에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공원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2011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평화공원 평화교육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죠. 예, 그 보고서가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통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정굴 희생자 등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이제 추진하는데, 경기도는 2014년 6월에 김영환 의원이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도지사가 이제 제의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제정을 하고, 고양시가 더 먼저 시작을 하죠. 2011년 이제 4월에 시작은 하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를 못합니다. 계속 계류 부결 한 5번, 지금까지 6번 정도 아마 그렇게 해서 현재 고양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의 조례 제정 이후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딱 한 곳 빼고는 아마 제가 보니까 다 2014년 이제 6월 이후 한 11월, 12월 이때부터 이제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 광역이 14곳이고요. 이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기초지자체는 43곳이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 뭐 이런 데 많습니다. 구도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 100만 넘죠? 100만 넘는 대도시 고양시 없습니다. 조례. 자, 이후에는 떠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7년간 이제 서울대병원에 오셨다가 청화공원으로 왔는데 청화공원에 3년을 계시죠. 근데 이제 그 보관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3년 안에 적정한 곳에 금정굴 현장 근처든 좋은 곳에 당연히
당연히 연구 안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러면서 청하공원에 계속 있을 상황도 못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하늘공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하늘문 측에서 이제 유골이 뭐 어쩌다 저쩌다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화장 아니면 안 된다, 뭐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무용고 유골을 금정계를 위에 모셔놓은 그 옆에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물론 해결은 됐습니다만 지금도 제대로 대우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 누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금정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긴 시간 금정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셨던 분들도 다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물 인권과 평화로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공원을 거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정물 문제 해결은 정말 유해를 잘 영구적으로 안치 잘 모시는 것과 현장이 기억의 장소, 교육의 장소로 잘 보존되는 것,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평화공원으로 포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다른 어떤 명칭도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기억의 장소로 보존되고 유해가 영구안치되고 발굴된 유품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의 장에 잘 전시되어서 아이들이 후세가 교육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현장을 보존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현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이제 판단인데요. 현장은 국묘문화재로 볼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묘문화재를 근현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노근리 그 현장 다리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법, 그 광사정리법 시행령을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든 국가는 그 법 제도화를 통해서 그런 민간 희생 현장을 좀 의무적으로 근현대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는 걸 추진했으면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늘 정부가 안에서 이렇게 핑계댔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민선 7기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양시가 우리 금정물 현장을 근현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하루빨리, 가장 빨리 적극 추진해서 반드시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못 진행됐던 우리 지역, 우리 고양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좀 발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저는 2007년 진실화위원회 권고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정물 사건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신기철 소장님 올라오시죠. 네, 권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가 무거운 만큼 제가 부연해서 요약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관계상 곧장 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주석 신부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이제 신부고요. 그래서 민족화해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평화연구소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평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이런 쪽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종교인들이 또 천주교가 이렇게 또 많이 노력하는 것 같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하는 일이 더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어떤 부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발제에 대한 어떤 토론을 제가 이렇게 할 그런 적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어떤 이런 그 화해 문제,
진실 규명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또 이제 이 민간인 그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민간인 어떤 학살 문제, 희생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봤는지 제가 이제 좀 뭐 학교 공부하면서 제가 좀 공부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미국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 전쟁 중에 있던 신부님들이 당시 전쟁에 대해서 이제 부역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봤었는데요. 먼저 더 파 이스트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이게 당시 이제 가톨릭 골룸반 회의 선교사들이 쓴 그 글이 실린 잡지인데 극동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극동이라는 제목을 가진 잡지인데 이게 당시에 미국판, 호주판, 아일랜드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꽤 많이 이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봤던 잡지인데 1951년 3월호에 이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선교사들에 대한 옹호하는 얘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톨릭이 당시에 굉장히 반공주의를 아주 강하게 실천을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구구적으로 사실 실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당시 너무 이제 그 부역 혐의자들, 공산주의 혐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는 거죠. 제가 잠깐 이제 그 잡지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예를 들어 인천 상륙 작전과 대구 돌파에 뒤이은 유엔군의 진격에서 남한 주민들이 복수를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게 이제 51년 3월에 나온 잡지의 내용입니다. 피난민들은 유엔군 덕분에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집은 불타 있거나 친지들이 살해된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국군이나 경찰에게 공산주의자에게 협력한 정보원이나 반역자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배신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개 성급한 처형으로 이루어졌다. 골룸반 회의 신부들이 사법행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처벌이 마녀사냥이 돼서는 안 되며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제 이런 당시 상황 짧은 문장이지만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서양의 어떤 선교사들의 눈에도 이제 그렇게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이 공산주의 혐의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이 너무 이제 이분들이 보기에도 지나쳤기 때문에 정부에 항의를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또 미국 신부님인데 이분이 조지 캐롤 몬시뇨릴 이제 신부님이죠. 이분이 1950년 12월 12일에 이제 일기를 이제 쭉 썼는데요. 12월 12일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당시에 서울 수복구의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을 했을 때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적십자 대표와 함께 형무소에 방문했다. 상황은 끔찍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매일 대략 30여 명이 굶어서 죽었다. 병원은 최악이었다.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다. 12개의 시신이 던져진 시체 안시실을 봤는데 시체 위에 다른 시체를 쌓아두었다. 좁은 감방에 여자들이 젖먹이 아기들과 있었다. 감방 두 군데에 아기 2명이 조금 전에 죽었는데 그 작은 시신은 아직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많은 남자들과 많은 여자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공산당에 협력한 죄로 들어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고 몇 달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십자 대표는 매우 많이 화가 났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형무소 당국의 명백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일기가 이제 계속되는데 제가 시간이 이제 짧아서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캐롤 모시뉴얼 같은 분도 굉장히 반공주의에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톨릭이 당시에 그랬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전쟁의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너무 참혹하게 희생당한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반공주의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균열이 생겼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종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진실화의 평화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교리가 있잖아요. 종교에는 교리가 있는데 가톨릭에는 사회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는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원래는 다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간추린 사회교리에 관해 나와 있는 이런 화해, 진실, 평화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가르친다. 전쟁과 분쟁의 참혹한 결과를 마주할 때 용서하기란 쉽지 않다. 폭력은 특히 그것이 잔인성과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 이를 때 고통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은 전쟁 당사자 모두의 깊고 진실하며 용기 있는 반성, 참으로 깨끗해진 마음가짐으로 현재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반성을 통해서만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이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교황청에서 나온 문헌에 간추린 사회교리 517항에 나온 얘기고요. 이어서 우리 이번 주제와 더 이제 분명하게 연결되는 그게 518항에 있는데요. 상호 용서가 정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되며 진실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와 반대로 정의와 진실은 화해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법기구 얘기도 하고요. 무력 충돌 기간에 자행된 범죄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정과 배상 절차도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도 이런 화해나 진실 또 평화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종교인들도 이런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진실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 화해가 안 되고 평화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신앙인들도 종교인들도 많이 이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심님 감사합니다. 제가 코멘트 그냥 하지 않고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이윤승 의원님 다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토론자로 나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 6대, 7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금정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과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이제 8대 의회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전위사회를 구현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국가폭력 앞에 희생이 됐었는데요. 그것은 반인륜적 범죄였고 전쟁 범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희생자 분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마인순 우리 회장님, 이경숙 회장님 이 자리에 유족분들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양시 우리가 의회에서 아까 발제하셨던 발제자께서 조례들이 몇 번씩 계류되고 부결되고 또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의원들 간에도 상호 갈등, 대립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유족분들이 굉장히 눈물로 호소하고 굉장히 아픔을 함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들 또한 상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계류시키고 부결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은 부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부역자가.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총 앞에서 부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역의 가중 정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가중 정도에 따라서 훈방을 조치를 하거나 이런 수위가 정해지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번 우리 금정굴 피해자는 그런 절차 없이 무고하게 한마디 말도 없이 총살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상대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153명 중에 단 몇 명이라도 부역자가 있으니 안 된다. 그런데 심하게 부역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월북을 다 했고 조금씩 그래도 부역을 했던 사람들은 가볍게 했던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재판 절차 과정에서 다 훈방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나 조례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에는 그 문제가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그런 대결도 아니었고요. 이념의 대결이라고 보기도 저는 어렵습니다. 생각, 가치, 판단의 좀 차이였을까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8대가 개원이 되면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 이런 것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강중석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 그리고 역사적 교육 가치로 삼을 수 있는 문화재 제정 등 기타 등등 제반 여건에 대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급한 것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 법안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개원이 되면 이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금정굴이란 우리 무거운 책임감 앞에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아주 두렵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반도에 어떻습니까? 한반도가 이제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고 그 평화의 중심에 저는 우리 고양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부터 이 모든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시대 그리고 종전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그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도요, 고양시 의회에서도 이런 아픈 역사들을 치유하고 서로 화해의 길로 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앞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현승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이현승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건 좀 다시 한번 좀 요약 반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8대 의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10분 정도씩 두 분 발제자들한테 시간 드릴 텐데요. 아까 그 시기철 소장님한테는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20분 안에 이 소식 제가 좀 이렇게 요령있게 해달라고 하는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좀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박청객에 계신 분 중에 좀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이럴 분들은요, 이게 좀
전체적인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개별적으로 좀 다녀오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기철 소장님. 이제 할 얘기는 다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질문을 해주시면은 시간도 쉽지 많지 않은데. 저는 금정우 사건을 바라보면서 실제 이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흔히 이렇게 유족분들 스스로조차도 그 당신의 부모님, 형제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겁내하거든요. 설마 저 진짜 빨리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뭐 다른 주변 분들은 더 하죠. 뭐 어떤 행동들이 저 한국전쟁 당시에 인공치자의 행동들이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서로 확인된 바도 없고 돌아가신 분은 아무 말씀 못 하시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금정우 사건의 경우는 그 형사사건 기록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게 많죠. 그 역시도 또 어떤 뭐 피냄새가 나니까 고문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돌아가신 분의 생각 주변에서 어떻게 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주변 이웃분들하고 후손들이시거든요. 돌아가신 분, 사라진 분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뭐 지역사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주시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워낙 그런 게 없으니까 금기시되고 막 이야기하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더 이상 한번 돌아가셔서 말도 못하는데 주변에서도 기억도 해주지도 않고 이러면서 여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머리에 뿔난 사람처럼 악인으로 남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고 뭐 장황합니다만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안타깝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금정우 사건 이 자체만 보다 한국전쟁 전체가 좀 왜곡되어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민간학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은폐된 역사, 왜곡된 역사 같은 것들이죠. 여기 뭐 여러 성향의 뭐 정치 성향이든 어떤 역사의 성향이든 이 다양하실 텐데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천안함 같은 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쟁도 우연한 사건처럼 벌어지거든요.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서도 먼저 격발을 시키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고장난 배 같은 거죠. 비슷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이 벌어졌으면 그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하고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절차가 좀 필요했던 거죠. 저희는 뭐 이미 천안함에서도 보셨지만 그냥 국가에서 정하면 그대로 따라와라 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고요. 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사변찬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정사는 없다. 국가에서 정하는 역사는 없다. 라고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이해할 수는 못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사 비교해보면은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전쟁사만큼 왜곡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여러 곳에 가서 토론을 할 때 인천상륙작전을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백선엽, 백인엽 이 두 사람의 영웅사가 한국전쟁사거든요. 육군사관한테 다 그렇게 배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천상륙작전 말씀드리면 간단한 겁니다. 국군 17년대 연대장이 백인엽 씨입니다. 국군 17년대가 9월 15일에 인천에 상륙했는가? 이거 딱 질문해 보시면 나와요. 그거 찾아보면. 한국전쟁사에 백인엽 씨 증언이 나오는데요. 9월 16일 자기가 인천 앞바다에 있었다고 나와요. 9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미군들이 폭격하는 거 다 맞고 그 다음 16일에 자기가 상륙했다라고 증언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9월 15일이면은 작전 명령을 받아요. 17년대한테. 대구로 모이라고. 대구로 모여서 부산을 통해서 인천에 상륙하는 게 9월 24일이에요. 작전 명령 그대로 나오고요. 같이 김창룡 씨도 9월 24일에 같은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장교들이 다 똑같이 증언을 해요. 이게 역사지 않습니까?
9월 24일에 백선엽 씨는 인천에 9월 24일에 상륙을 했어요. 그날 내렸는데 북부 17년대가 16일에 15일에 16일에 상륙한 것처럼 나와요. 15, 16일은 미 해병대에 속해 있던 북군 해병대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국 전쟁사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17년대는 9월 15일에 인천에 상륙했다. 백인엽 씨의 형 백선엽 씨 책에도 16일, 17일 그렇게 나와요. 앞에는 16일이었다가 뒤에 사진은 17일이었다. 외국 사람들 책에요. 다 그날 16일에 그 17년대는 인천에 상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택도 없는 짓들을 한국전쟁사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그런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승전 기록, 일사단 백선엽 사단이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앞쪽에 가면은 이제 9월 11일인가 아산 예산에서 승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거의 보도명 사건으로 봐져요. 그때는 7월 11일, 12일 때인데 이때는 인민군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인민군하고 전투를 할 수 없는데 그날이 첫 승리라고 그것도 이계 소대가 이계 중대인가를 묻히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한국전쟁사.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계속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아무도 정리를 안 해줘요. 이런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좀 해줘야 됩니다. 한국전쟁사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민간의 학살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다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의 학살 사실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학살을 한 군부대가 누군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을 통해서. 한국전쟁사하고 맞추게 되면요. 전쟁 군인들의 움직임하고 맞추게 되면 그 사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의 학살은 역사를 다시 보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얘기, 감사합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신 소장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를 가장 용감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애초에 이번 토론회를 오늘 그 개최하려고 이제 준비했을 때요.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정부, 새로운 시의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좀 이 금정물 사건에 좀 전체적인 거 좀 객관적으로 좀 조명해보자. 그래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 단체들, 보훈단체 쪽에서 좀 참여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혹시 보훈단체 쪽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 이봉훈 부시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토론자로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진상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유하고 그 속에서 어떤 화해의 단초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이런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훈단체는 참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 소장님이 더 용감히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 권명혜 대표님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저는 화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족분들께 화해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해자의 진정 어린 사과가 없었습니다. 앞에 우리 신부님께서도 용서와 화해를 말씀하시면서 반성, 정의, 진실 이런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자, 가해자는 그러고 정의를 세워야 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2007년 진실규명 되고 나서 지금까지 10년이 훅 지난 지금까지 국가의 사과라는 이름의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었죠. 그거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지역사회의 상생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해자가 사과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화해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화해란 이야기는 조금 더 밀어놓자. 뒤로. 예, 함께 살아가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승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뭐 부역자 있으니 안 된다. 시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그런 논리를 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발제와 이런 내용들 보고 진실규명 결정이나 내용을 봤을 때 금정굴에서 돌아가신 분들 억울한 죽음 맞지 않습니까? 예, 부역했다고 합시다. 적법한 절차 받지 않았잖아요. 법에서 판결 내리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예,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부역을 했다 한들 절차를 밟지 않은, 적법 절차가 밟지 않은 그 결과를 가지고 부역자 운운하는 거 정말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너무 천박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 이제 7기, 우리 의회 8대 의회는 정말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와 민선 7기가 시장님께서 화해라도 하는 말보다는 먼저 권고사항에 따른 그 추진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역의 어떤 상생을 위한 또 다른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히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저는 빼놓지 말고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무님하고 의원님도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먼저 하여튼간 그 좋은 오늘 공부해서 좋았고요. 그래서 그 권명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그 단순한 뭐 화해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차원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드린 말씀도 잘 이해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실 우리 가톨릭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또 우리 신자들 중에서 사실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고백하면 용서가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고해를 하면 용서를 받는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고해성사도 과정이 있어요. 전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교리 시간에 배울 때도 5단계의 과정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성찰. 이게 뭐냐면 진실 규명이 먼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뭐 통회, 뭐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 이게 이 고백의 단계에도 5가지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는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속.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잘못은 용서받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여가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고해성사의 어떤 본질적인 사실은 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지어지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데는 그리고 단순한 뭐 됐어 뭐 앞으로 뭐 잘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진실 규명과 어떤 그 처벌 적법한 어떤 그 판단 정의가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에는 보속이라는 거.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게 피해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해자를 구원하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가해자가 정말로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실에 대한 그 진실을 대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과 통회를 하고 마지막에 보속까지 할 때 또 자기가 진실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이제 종교의 어떤 입장이지만 이게 우리가 정의와 이제 평화를 이렇게 영원한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운동과 굉장히 좀 맥이 닿다고 생각해서 오늘 설명은 좀 부족했지만 저한테는 좋은 어떤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테 감사드리고요. 금정골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방청석에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자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는 자리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니까 좀 표현을 좀 절제해서 좀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도 좋고요. 뭐 자기 의견 말씀하시는 거 좋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분 손 들어 주시죠. 월드컵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빨리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쪽. 안녕하세요. 우리 금정구라고 좀 합니다만 저는 여기 지도면 지금 화정역 있는 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6.25 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금정굴 있었을 때 지금 이제 9.28 전후해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바로 부역자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려다가 재워서 같이 나오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 그것이 이제 누가 그랬느냐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 지역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토백이 빨갱이가 별로 없었어요.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남의 농토나 이렇게 가작하다가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때 뭐 이렇게 6.25가 나니까 와서 이렇게 주인의 땅을 갖다 자기한테 준다 이런 이제 저걸 했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부역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원래 뭐 토지주도 아니고 고생하면서 저거 했던 이제 우리도 그 소작인에 속했는데 그래도 우리 땅을 갖다 이렇게 이제 또 소작했던 사람이 이제 그 부역자였는데 결국 우리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하고 그 부역을 하면서 임위원장인가 뭘 하면서 저걸 했는데 그 숨어 오는 게 그 태극단한테 그런 이제 그 9.28 수복 바로 전쯤에 태극단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부역이 심하게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몰래 이제 땅에다 묻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새벽에 그때는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뭐 부역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게 상습적으로 돼가지고 새벽에 어떤 사람이 농소에 이제 농사 지으러 가다가 논에 가다가 이제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작업대 했더니 흙에 묻힌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태극단원이 그랬대요. 근데 그걸 자세히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가서 잤다가는 다시 잡혀갈까봐 이제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게 늙은 소리 합니다만 하여간 그 사람을 갖다 나한테 함께 자기 해가지고 이제 저걸 했는데 밤새 자다가 이제 도망을 갔는지 하여간 나는 일어나니까 없어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소문 들으니까 피난 가다가 그 사람이 피난 가는 걸 갖다 봤다는 이제 소리 하는데 태극단원도 그때는 그러니까 부역 행위를 악하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던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꼭 이렇게 갚아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그걸 갖다 얼싸안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제 친구에도 태국단원이 있고 또 태국단 반대로 또 그 죽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걸 갖다 지금 규명하자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역자도 자기 집에 가서 잠은 도로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으로 와서 이제 자고선 새벽에 식구들을 다 데리고선 도망을 간 걸 보면 네, 선생님 그때 태극단에게 꼭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갖는 것을 갖다 복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뭐 아까 저 보수장이냐 하는데 나는 저 보수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그때 당시 했던 행위는 그 전에 한 그 부역자들에게 당한 저걸 갖다가 태극단원이 다행히 그때는 여기 저 수복해서 저게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수복이 덜 되고 저거 했을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들대로 이제 인민재판한 여기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경험담 그걸 정부가 귀중한 경험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혹시 민족회 쪽에서 나오신 분들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정굴 유족 대표회장 최봉화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저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요 4살 때 아버지가 붙잡혀 가셨어요. 붙잡혀 가셨는데 이제 부역도 별로 안 하셨고요. 일본 징용을 6년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6살 차이예요. 오셔서 그 해방되는 해에 못 오시고 만지에서 몹쓸 병이 돌아갔고 그 이듬해에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낳으셨는데 4살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대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사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좀 저도 이렇게 크지만 우리 아버지가 좀 장거리셨대요. 그래서 저 이제 금정구라고 우리 저희 집은 황룡산 파주인데 이렇게 바로 달라붙은 동네예요. 저희 동네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장거리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주름을 잡으셨나 봐요. 이제 파주 일대에서는 그렇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도 많이 하시고 많이 새기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술집하는 나머지 여자를 이제 작은 마누라인데 이제 본부인은 아니고 그이가 선술집인데 거기를 흉년이 드는데 쌀을 그 집만 퍼가지고 만날 그리시다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많이셨는데도 그걸 우기시고 그리고 이제 갖다 주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됐겠죠. 손씨 내가 이제 지금도 많은데 거기 손씨가 주름 잡던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가 나서 이제 구입한 수목이 됐는데 그때는 저놈 하면은 손가락 힘을 하면 다 잡아가는 시절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치안대 2명이 왔대요. 2명이 와가지고 촛불을 겨누고 우리 아버지를 찾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하고 우리 언니가 이제 15살이니까 언니를 뒷문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그때 보리밥 갈러 가셨는데 야 아버지 총맨 사람이 총 가진 사람이 왔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라 그랬더니 어떻게 시간을 끄는데도 촛불을 대니까 엄마가 이제 좀 멀어요 밭이 거기를 같이 그 치안대 들고 가는데
마주오시더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나는 죄 진 게 없다고. 근데 그때 그 건너 동네를 뛰어서 우리 인천 저 큰애 삼촌이 경찰이셨어요. 외갓집을만 가셨어도 살으셨을 텐데 죄 진 것도 없이 내가 왜 그러냐. 근데 이제 잡혀가셨대요. 부장집에다 묶어다 놓고 점심도를 해먹고 잡혀가시고 나서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일주일을 매달 일산경찰서를 해나르셨대요. 일본 서가지고 항구가 있었어요. 항구에다 해서. 그랬는데 밥은 비나구가 나오는데 사람은 없대요. 사람은 안 보여줘서 아버지 친구 처남이 거기 계셔서 거기 갔대요. 찾아가서 좀 알아봐달라고 엄마하고 같이 가니까 그런 사람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래요. 일산경찰서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한 죄를 지은 사람도 죽이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 내렸대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서에 아버지가 그렇게 금정굴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동네 그 손신의 딸이 한번 뭐 이제 저하고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걸 그리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원 빨리가 돼서 금정굴에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만화님이 여기 사셨어요. 동네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걸 알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저는 이제 거기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을까? 우리 할머니도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저 2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랑은 여자만 5이 남았어요. 그게 6.25 때. 오빠는 공원에 고봉산 넘어 사는데 공원에 갔다가 폭발머리 장난감이라고 하고 투사거리다가 여기가 맞아서 죽고 내 남동생도 죽고 한 1년에 남자 3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5 딸만 다 딸 셋에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그렇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뭐 고생을 했지만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요. 이 발톱이 3번씩 엄지발톱 다 빠졌어요. 걸어다니면서 장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고모집으로 보내면 좋은데 다 고학원으로 보낼 것 같아서 엄마가 그렇게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죽지만 너희 아버지 이렇게 엉덩이에 밀고 온 사람들 너는 이 동네에서 두고 봐라. 저가 다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둘째 딸인데 네 눈으로 너희 아버지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죽인 밀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고 좀 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망하고 자식도 다 물고져주고 폐가 망치는 집에 밑이 있어요. 그 동네 사람이요. 다 그렇게 하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죄도 없이 그렇게 아까 저 아저씨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역도 별로 안 하고 그러고 그렇게 죄도 없이 나무 여자 그 선수팀 여자 본 죄도 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가 이제 70이 넘고 그런데 저도 많이 아파요. 아프고 자꾸만 유족분들은 자꾸 돌아가셔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유족분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근데 하루빨리 이게 우리의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서 하루빨리 해주셨으면 그 바람밖에 없어요. 누구를 뭐 원하는 데서 뭐 이렇게 우리 외삼촌이 그때 당시에 총 갖고 와서 다 쏴죽인다 그러셨대요. 그 새끼들 다 쏴죽인다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왼수가 된다. 그리고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요. 용서를 하고 저희도 뭐 누굴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다들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어서 유해한테 시켜주시고 유족들이 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해한테 잘 시켜주고 거기다 비석이나 잘하고 공원이나 조그맣게 하나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화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9시입니다. 그 월드컵 시작 말씀을 했는데요. 그 오늘 그 시장 당선자께서도 참석하셨고 또 여기에 이 시의회 중요한 분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소개 안 하신 분 한 분이네요.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양훈 시의원 당선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최의장님께서 부부 절대란 명언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초기에 해결을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제가 그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발제자 두 분, 토론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군대부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유족분들이 오셔서 저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 모시고 우리 같이 여기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같이 오셔서 같이 촬영을 하시죠. 유족분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주차는 톨게이트 게이트 나가시면서 단추 누르시고 고향 포럼에 참석했다 하면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단추 누르고 고향 포럼에 왔다가 갑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날 4년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와요. 우리 박수빈 시장님 사진 좀 준비. 네. 얼른 좀 촬영하고. 자, 가시기 전에 우리 나와서 같이 촬영하시죠. 모이는 건 자, 어서 오세요.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이사장님 앞으로 오시고요. 또 자, 우리 통사 회원님들 앞으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영상 봐. 주유급으로 가는 게 주유급? 하나, 둘, 셋, 더 들어가. 어서 오세요. 잠깐만.